자, 지금서부터 중학교 3학년 예비고1 비문학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밖에 나갔다 왔더니 달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추석 때 많은 거 많이 먹었을 거고,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다고 하니까 아직 설에 용돈 받으려나요? 뭐 추석 때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았겠네요. 어쨌든 우리 공부는 끊어지지 말고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문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배경을 지금 이걸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가끔 이제 영상을 보시고 다른 학년 어머님들께서도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게,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예, 여러분, 마음의 상처야 늘 갖고 있지만, 실제 아픈 건 아파 보이나요? 어쨌든 간에, 이 뒤에 배경이 밝다 보니까 제 얼굴이 좀 새카맣게 나오는 거지, 사실 지금 보는 게 제 얼굴과 가장 가까운 걸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더텅 책 48페이지, 오늘은 그 밖의 인문학적 이야기들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 뜨면 바로 얼굴이 새카매지잖아요. 네. 자, 3학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에 관한 글, 심리학에 관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밖에 이제 인문학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사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이 인문학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경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글 외적인 것들의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게 많았다라면,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난 뒤에 경제 쪽 같은 경우는 이론보다는 글에 나온 정보를 중심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과정을 중심으로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인문의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48쪽이요. 예, 그 밖의 인문학적인 이야기들.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제시문부터 아주 큰 난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만약에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멈추고 글을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멈춰! 예, 다 풀어 읽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포인트를 보시면 여기에요. 여성문항을, 한 제시문에 여성문항이 나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이거를 지금 16분에 걸리게 풀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맨 처음에 나왔던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마 14분에 풀어라, 5문제를. 그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얘는 지금 여성문항을 16분에 푸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최장의 문제일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얘가 2023년 9월 학력평가, 고1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이때 시험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예, 이때 국어 1등급이, 그러니까 4%죠. 4% 1등급이 2023년 9월 고1 모의고사에서 84점이었어요. 즉, 불수능이라고 불리던 그 시험과 난이도가 동일합니다. 이럴 때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하필 이 제시문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던 항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철학적인 거에 대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꼼꼼하게 여러분들, 얘는 답을 맞춘다라기보다는 답을 한번 내가 맞춰보겠다라는 노력을 하는 기분으로 풀어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얘를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좀 지식들을 동원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가보죠. 자, 세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얘기하는 거죠.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 가장 1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이며,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배웠던 거 써먹죠. 특히 인지심리학이라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인지심리학은 외부에 있는 뭐를, 세계를 여러분들의 뭘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여러분들 뇌라든지 아니면 머리에 있는 어떤 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리적인 회로 같은 거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가 구성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인지심리학에서는 뭐를 본다? 이쪽 회로가 완성되는 구조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이 부분이죠. 자, 인간의 지각은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예, 인간의 지각은 시시때때마다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아플 때 먹을 때와 몸이 안 아플 때 먹을 때하고 맛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각에 있는 부분. 이걸 머릿속에 한번 넣고 가보시죠. 그러면 자, 조건의 현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고 했어요. 예로 인식 주체는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를 가져. 자, 같은 소리도 어린아이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우리 저 같은 노인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따로 있고요. 자,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차이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그렇네요. 지각하는 게 달라지면 뇌에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도 달라지겠죠.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언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외부 세계를 여러분들이 뇌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언어의 기호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림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여기서 거쳐야 되는 인식 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예, 여기에 나무라고 부르는 언어라는 인식 체계를 반드시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걸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 예를 들어 연속된 시간을 시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자, 시간은 계속 흘러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시와 분이라는 언어로 쪼개서 인식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연속된 세계를 분절해서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외부에 있는 현실 세계를 우리 뇌 속으로 올 때는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의미를 고정시켜서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답니다. 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또 이번에 자,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답니다. 자, 내가 더 반복적 수련을 해서 느끼는 능력이 커지거나 혹은 안경처럼 눈을 더 잘 보이게 하는 도구를 써버리면 그 조건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네요. 처음에는 저 언어가 뭔지 뭘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고 쓰지만 쓰다 보면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각에 따라서 현상 세계를 인식하는 지각 언어에 따라서 일상적인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 즉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건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지 않다, 고정돼 있지 않고 변한다. 언어의 의미도 어때요? 변해요. 예. 자, 이걸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언어의 역사성이었라고 배웠습니다. 자,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식 체계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각각의 인식 틀, 각각이 갖고 있는 도구, 신체적 도구, 어떤 언어적인 틀에 따라서 저마다의 얼굴, 즉, 자,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 자, 그 존재를 인식하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각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 인식 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다면 존재면도 인식 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회화예술은 자, 이제 어디로 전환됩니까? 위에까지는 우리가 지각이라는 건 고정적이지 않고 변한다. 따라서 존재면은 변한다. 사람마다 다르다. 회화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낸 작업이다. 그럼 이제 밑에는 그림, 회화니까 그림에 대한 걸로 얘기 넘어가겠죠? 자,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에 대한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오케이. 자, 형이상학 우리 2주 전에 배웠습니다. 좀 더 정신적이고 높은 걸 추구하는 거죠. 자,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렇네요. 자,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 자, 여러분들 예전 전통적인 그림을 보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현대예술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죠. 그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현대회화의 존재적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집니다. 자, 이런 거 좋아하면 여러분 과학과의 비교 말이 나오면 딱 뭐 할 생각부터 해야 돼? 표로 두 개를 비교 대조할 표를 그리는 것부터 생각하셔야죠. 자,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일이적이야. 자, 일이적이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존재면이 비교적 일이면이라는 건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다양하지 않고 하나로 귀결된다는 뜻이고,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서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낸답니다. 자, 그러면 과학과 관련된 말에 세모 쳐봅시다. 일이적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고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게 과학입니다.
자, 예를 들어 생물학은 종,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 등 무수한 면을 드러내나 이 면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면이 쌓여있는 객관적인 심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자 어떻게 드러낸다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근데 얘네는 어떤 수직적인 위계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공평한 것들로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존재면을 자 수평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현대회화에는 여러분 뭐 칠까요? 별표 칠까요? 현대회화는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뭐하고 대조돼? 수직과 수평이죠.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현대회화를 보며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해 가능한 세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 위에다가 막 더 씌워지고 막 옆으로 막 나열되어 있고 모든 게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수직적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것들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자, 현실 세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전통회화와는 달리, 자, 전통회화의 특징, 현실 세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달리 현대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해 나간 것이다. 자, 즉 우리가 전통회화는 수직적으로 뭔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다라면 현대회화는 아름다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개체, 현시에 있는 개체를 내가 얼만큼 다양하게 펼쳐서 볼 수 있는가를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있는 거. 자, 이러한 현대회화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건 어떤 혁신은 시작할 때는 혁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혁신도 결국 뭐가 돼? 과거의 것이 돼버리겠죠. 그 뜻입니다. 있는 거. 자,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말을 우리 비문학에서 지난번 배운 것 같은데 아방가르드라고 했던 거예요. 참 너 오늘 입은 패션이 아방가르드하다 이런 무슨 뜻이야? 난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상적이란 뜻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방가르드하게 입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 아방가르드함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네.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의 재현에서 점점 멀어져. 자, 이거 누구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 떠올라야 돼. 자, 플라톤이 우리가 이데아를 추구하던 걸 점점 멀어진다 그랬잖아. 네, 나와 있는 거에서. 그래서 현대화는 실제를 재현하려는 데서 멀어졌다라는 건 그거에 개의치 않게 됐다라는 거야. 실제가 아닌 화가의, 자,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는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어.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현대회화를 하나 그렸어요. 이거 저의 지금, 오늘 어디까지 설명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저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저의 내면을 그려주는 추상화예요. 네. 자,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기에 전통회와 달리 현대화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 아까 얘기했던 존재면 겉으로 드러나는 인식하는 부분들이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생겨났네요. 왜? 내면을 그리는데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겠죠. 자, 그러나 현대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자, 니네 실제를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거, 그러면 그건 그림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즉 그게 반대하는 내용인 거죠.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며, 그렇네요. 여러분의 내면은, 자, 상상이잖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면은 대부분 어디에서 비롯돼?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속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쳐봐요. 그럼 꿈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입니까? 없던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영향받은 것들이 꿈에서 다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면의 추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의 이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 개의 무수한 존재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꿈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현실 세계 하나의 또 다르게 변형된 존재면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욱 가깝게 해준다.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여기에 이거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글가의 관점은요. 자, 그림이, 추상적인 그림들이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게 되면서 겉으로 보면 현실 세계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면의 세계는 어디랑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예, 현실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현실을 나타내는 뭐의 하나라는 거야. 예, 존재면의 하나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나의 내면을 표현하더라도 내 내면은 현실에 기반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예, 그 관점을 반드시 가에서는 캐치하셨어야 됩니다. 자, 이쪽 걸 설명할 땐 여기 오면 되는걸요. 아, 이렇게 제가 멍청합니다. 자, 이번엔 나로 가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가를 제대로 읽은 학생이라면 나에 가서 그걸 깨달아야 돼. 자, 앞에서는 현대 회화가 여전히 뭐에 우리의 다양한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어. 그러면 얘는 좀 다른 관점이지 않겠어요? 한번 가봅시다. 자, 회화는 역시 회화에 대한, 그림에 대한 겁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 존재지만, 자, 가시적이라는 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자,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는 동시에 비가시적이기도 해요. 자, 얘도 그건 인정해요. 눈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내면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존재이기도 해. 이렇듯 회화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갖는다. 자, 역시나 전통회화 얘기가 나옵니다. 전통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 눈에 보이는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얼마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표현해냈는가에 주목했는데, 이에 반해 현대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화가의 비가시적인 내면을 드러내는 데 치중한다. 예, 현대회화를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현대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서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된다. 이제 자기의 내면에 따라서 주관화된 면을 보이겠죠? 현대회화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 대칭을 만들거나, 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 아이 내면에서 일부러 조작해서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내고자 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실제를 만들어내는 거지, 자기네 마음속에서. 자,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으로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경향을 보였다. 예. 얘는 뭐야? 아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가의 관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점차 멀어져가는 경향을 보았다까지 나왔어요. 자, 이러한 현실과의 분리는, 현실과 예술의 분리,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술은 나의 내면을, 비가시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거고 현실은 가시적인 부분이니까 회화뿐 아니라, 자, 이번엔 그림이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을 시킵니까? 음악에서도 나타납니다. 음악에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이며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다. 자, 이렇게 음악도 일상 현실과 거리를 두며 정체성을 확보해왔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날로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연주하는 악기는 그 음계를 어떻게 해요? 쪼개놓죠. 예, 일종의 디지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대항하여, 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도 있었다.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자, 근데요, 그러면 이러한 예술의 흐름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합시다. 일상과 현실의 거리를 두었던 흐름에 대항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 부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도 있었다.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솔로는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하는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서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소음을 악기라는 음악으로 가져왔어. 현실에 있는 현실을 뭘로? 예술로 가져온 거야. 작곡과 발해지는 분절된 몇 개의 음만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사이렌이 음과 음 사이에 분절되지 않은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상을 뭘로 가져온 걸 얘기하는 거야? 예술로 가져온 예입니다. 또한 작곡가 셰페르는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음 등을 음향 오브제로 활용하는 구체 음악을 창시하기도 했답니다. 자, 거꾸로네요. 그러면 위의 관점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위의 관점은 뭐야? 예술이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는 건데, 얘는 현실이 오히려 예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관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끝까지 가네요, 이제. 게르노트 베메는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메는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대해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하며 자,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어디로 연결된다? 그래, 이거네요. 일상적 형실로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현실에까지도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거였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부분, 아까 여기 봐봐. 자, 얘는 회화를 통해 회화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 가깝게 해준다는 거였거든? 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 확장되는 거 얘기하는 거. 요 끝부분에서 이 둘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역시나 읽어도 좀 어렵습니다. 예, 있는 거. 그러면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죠. 예. 자, 일단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정답률이 35%, 예, 3명 중에 시험 본 3명 중에 1명만 맞춘 문제거든요. 있는 거. 자, 근데 아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가와 나에서 가장 큰 마지막 줄의 것들을 보면 돼요. 현실과 예술에 대한 인식이 서로 어떻게 돼요? 예, 반대되게 나타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화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을, 그 다음에 나는 예술과 현실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인식, 예, 이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답이 돼야 돼요. 자, 가는 존재면을 예술로 드러내. 비록 현실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술을 어디로 끌고 오는 거야? 현실 세계로 끌고 오는 거죠. 예, 그 상반된 관점이 드러납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97번 가를 바탕으로 존재면과 관련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존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때 과학은 이 인식면을 주로 어떻게 봐요? 수직적인 계열로 본다라면 예술은 그거를 아까 수평적인 계열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적절하겠지만 4번 보십시오. 개개의 과학 학문은 하나의 존재면이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존재면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학문의 심층이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관련이 없는 존재면들이 흩어져 있으면 수평적으로 흩어져 있겠습니까? 수직적으로 흩어져 있겠습니까? 연관이 없는 거라면 수평적으로 옆으로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관련이 없는이 아니라 뭐야? 관련이 있는 존재면들로 구성되었을 때 심층을 드러내는 수직적 구조가 돼야 됩니다, 과학은. 네, 여러분, 요 말들을 잘 이어서 붙이셨어야 돼요.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점점 또 어려운 문제 나오죠. 98번 갑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을 비교하랍니다. 자, 기억은 전통 회화고요. 자, 이런 거 풀 때는 여러분 꼭 이거 적어 놓으라 그랬어. 앞에 말을 제대로 안 적어 놓으면 뒤에 가서 헷갈립니다. 전통과 회화, 전통 회화입니다.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회화의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꾸준하게 비문학을 풀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예, 알 수 있는 건데, 전통은 외부 세계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표현해내는가 문제였는데, 현대예술은 뭐야? 자기의 내면을 얼마나 추상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답은 네, 적절한 거 5번이죠. 자, 현대회화는 전통회화와 달리 현실 세계의 객관적 외면을 의도적으로 뭐해? 자신의 내면에 따라서 변형시킴으로써 현실 세계의 얼굴을 다양하게 수평적으로 흐트러뜨린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99번 갑니다. 얘가 또 어려운 문제야. 얘가 정답률이 55%밖에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가와 나를 보기에 대해 보인 바는 적절하지 않은 것.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최근 한 의과대학에서 구스타프 클림프의 대표적 표현주의 작품인 키스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회화 속 남녀의 의상에 한 사람의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순차적 세포 분열 과정이 과장된 크기와 다양한 색으로 변형되어 그려져 있음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클림트가 당시 현미경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생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냈다라고 밝혔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그냥 클림트의 그림만 본다라면 뭐야?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그 빛에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그래서 클림트의 여러분 그 뭐냐면 별명이 빛의 마법사라는 사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클림트. 우리 이런 거 보면 왠지 여러분들은 자취방을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벽이 허전할 때 하나씩 걸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금색 그림이 있어요. 있는 거. 여러분 답지를 보면 아마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예술의 세계가 오히려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야? 예, 과학이 현미경이라는 현실의 세계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니까요, 여러분들. 가볼까요?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세포 분열의 과정을 밝혀낸 생물학적 지식이 드러내는 현실 세계는 클림트의 회화에 비해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수평적이 아니라 어떻게? 수직적으로 하나의 이리적인 성격을 갖는다? 맞죠? 그 다음에 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세포 분열의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식 주체가 지닌 조건이 달라져서, 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대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무슨 면이었지, 아까? 아니, 까먹었네. 무슨 면? 존재면. 존재면들이 새롭게 지각된 사례로 해당될 수 있겠군. 자, 현미경이라는 걸 모르고 보면 그냥 예쁜 그림. 근데 그 안에 그것들이 세포의 분열이나 어떤 탄생 같은 거를 표현한 거라고 본다라면, 새로운 시각으로 존재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예, 맞습니다. 자, 답은 여러분 4번인데요. 자, 클림트의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선 가시적이지만 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가식적, 잠깐 여러분 이거 말 잘못됐네요. 비가식적 속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거야? 우리의 내면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포 분열 과정이 여러분들의 작가의 내면에 비가식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까?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100번입니다. 가와 관련하여 나에 언급되는 인물들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와, 여러분 얘도 어려운 문제. 얘도 정답률이 60%밖에 안 되는 문제. 자, 나와 관련된 언급된 인물들, 아까 얘기했던 누구지? 예술, 기계 소리로, 기계에서 나는 소리 같은 걸로 뭘 만드는 사람? 예, 음악을 만들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현대회화 화가들의 일상은 비대칭성과 혼란스러움을 조작하여 그린 예술작품을 통해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추상화하고자 했다. 예, 오히려 비대칭성을 오히려 조작해서 오히려 대칭성을 갖는 것 같은 걸로 조작한다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자, 2번. 루솔로는 일상의 기계 소음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해,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했던 게 아니잖아. 여기 있는 거. 자, 봐봐요. 루셀소는, 어딨어? 루셀소. 루솔소에 있네요.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으로 대상을 삼아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어.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서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있는 거. 새로 개발된 기술을 지칭하는 이거 아니군요. 루솔소는 기계 소음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한 게 아니잖아.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 자체를 가지고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었던 거죠. 쟤를 조작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1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볼 수 있도록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바꿔 쓰는 문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 그냥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 1등급이 84점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4% 안에 드는 학생들이 몇 개를 틀린 거예요. 5, 5개에서 7개 정도를 4% 학생들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저거 다 맞고 가는 학생들은 솔직히 많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문이 어려웠다라는 거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뭐 늘 이런 지문은 나만 틀리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걸 맞추는 학생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 정도만 틀리고 가는 학생들이 너끈하게 1등급을 뭐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등급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걸로 가보죠. 있는 거. 뭡니까? 예. 요 누구에 관한 거죠? 아, 이번 또 조선시대에 관한 거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한국사 시험이 조선 시기가 아마 여러분들 3학년들 대부분의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조선에 관한 글들은 일부러 조금 그냥 보고 가려고 그래요. 상식도 좀 넓힐 겸. 여러분들 워낙 한국사와 그 한국 동양 철학 같은 거를 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갑니다. 자,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되는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 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답니다. 자, 유학자들은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거의 기본이 어디서 온다라는 거야? 백성에게서 온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강조라고 했다.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고 봤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신분 질서상 제일 꼭대기에 있는 왕이 있고 그 안에 밑에 있는 양반이라고 불리는 관료들이 있을 거고요. 그 아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왕은 백성을 뭐하는 존재로? 교화하고 사랑하는 존재, 보살펴야 되는 존재로, 백성은 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 즉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저 위계 질서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세세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밑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그 세세한 차이를 비교하는 게 이 제시문의 핵심이죠. 자입니다. 자,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로 했던 정도전입니다. 예, 정도전은 우리가 고려 말부터 고려를 거부하고 조선이라는 유학의 나라를 새로 세우려 했던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풍수지리도 능했다고 하죠. 자,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니는 것은 중요한 거네요. 여러분, 근데 이론적인 거야. 현실하고는 다를 수 있어. 자,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고,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정도전.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정당성을 확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아래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뭐를 갖추는 것? 덕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 왜? 백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하려면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임금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그 중간 계급에 있는 관료들도 뭐 해야 돼? 그럼 덕을 쌓아야 되고요. 지금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 감사가 뭐야, 여러분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잘 관찰하는 걸 얘기하죠. 자, 이러한 정조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왕이 위에서 보살피면 그 받는 백성들은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거기로부터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낸다라는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정도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보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면서 그 다음에 군주가 덕성으로 덕을 갖춰야 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능 같은 것들로 관료 체계를 확실하게 기틀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가 베이스예요. 처음이니까. 자, 그런데 중기에 와서는, 중기의 확자 2입니다. 2면 나 돈에 좀 약한데 10,000원짜리인가요? 신사임당의 아들? 맞나요? 자, 2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역시 강조했다라는 건 누구와의 공통점이야? 위에 나왔던
예, 정도전과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이런 비교하는 문제, 어떠한 뭐 여러 사상가의 동일한 것을 보는 여러 학자들의 관점이 나오는 문제들은 그 사이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자, 일단 군주의 덕성은 공통점. 그러면 이에 의해서도 왕은 뭐 해야 돼?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아까는 뭐야? 보살핌의 그냥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뭐로 봐? 부모와 자식 관계에 빗대어서 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좀 더 어때? 그냥 백성을 보살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변했죠. 자, 이에는 특히 에미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들을 자, 어떻게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돼. 그럼 말 안 들으면 뭐야? 가르쳐야 돼. 그다음에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게 나오네요. 교화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백성들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다 별표 치십시오.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 즉,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화가 될 리가 없다. 따라서 먹고 사는 것,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교화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자, 중요한 거 나오네요.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 자, 나를 못 먹게 했어. 우리가 가뭄이 들어서 못 먹어. 그러면 그거를 누구에게? 왕에 대한 뭐를 버릴 수 있어? 신망을 버릴 수 있으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 무슨 정신? 외민의 태도를 길러야 함을 역설했답니다. 좀 더 적극적이에요. 해야 되는 역할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해갑니다. 자,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자, 그렇네요. 공통점이에요. 그래, 부모도 자식을 교화하고 왕도 백성들을 교화하는 건 공통점이신데,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백성들의 마음을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무작정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다가 아니라 신망, 인기를 얻어가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참 시험 문제가 읽다 보면 땡기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적극적인 관계를 논하는 관계였습니다. 보살핌의 대상은 맞지만 대신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중요시했던 이입니다. 자, 세 번째,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 자, 정약용은 우리가 아는 실학자입니다. 자, 실학자니까 당연히 컨셉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전문학 시간에 정약용의 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보리타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황새가 자기 새 둥지를 와서 뱀이 와서 뭘 쫓아가고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좀 더 백성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좀 더 보살피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 힌트 갑니다. 우리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 같은 이러한 불우이웃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뭐라고 부르나요? 현대사회에서는요? 예, 바로 두 글자로 복지라는 말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와보세요. 자, 환자나 극빈자, 노인자 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거. 자, 얘를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뭔 거야? 일종의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입니다. 자, 하는 것이 에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옵니다. 자,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본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두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특히 약자들에 대한 보살핌을 적극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자,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 자,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자, 실학자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은 조선 후기 사람이에요. 자, 후기에는 뭐가 늘어나? 예, 상공업이 발전합니다. 자, 그럼 뭐를 걷어들이고 싶어해? 예, 당연히 세금 문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각자의 형편,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름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 야, 니네는 나라에 기여하는 게 없으니까 나라에 그냥 시키는 그 교화 대상으로 남아야 돼. 그런데 부유한 백성인 대민입니다. 자, 소민과 대민. 경제적 차이에 따라 나눴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야.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의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논했다. 와, 이 중요합니다. 이게 큰 차이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는 조선 후기 농업기술과 상공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점에 기반한 주장이었다. 자, 이건 직접적으로 백성들이 없다라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사상과는 좀 더 진일보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왜? 세금 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나라가 유지가 안 될 테니까. 자,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군주를 비롯한 통치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자,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제도, 백성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제도 등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 세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이러한 제도들이 다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자, 얘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플레이가 됐을 겁니다. 자, 102번 문제.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백성을 뭘로 보느냐? 교화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엄마 아들의 관계로 볼 거냐? 아니면 국가 경영에 기여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라는 학자들의 관점을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번. 외민입니다. 외민은 아까 뭐라 했어? 백성들이 신망을 뭐 하는 거야? 신망을 잃을 수 있으니 그것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야. 누가 가져야 될 거야? 왕이 가져야 되는 거야, 왕이. 있는 거. 자, 그래서 다음 몇 번?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도 있으니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자, 정도전 2, 정약용. 세 사람의 이야기네요. 자, 기억.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눠준 것. 자, 아까 이거 나오면 바로 봐야겠네요. 녹봉의 정당성은 모의 마음으로 일할 때, 봉사자의 마음으로 일할 때, 그래서 준 것은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또한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정도전의 관점. 자, 그리고 정도전은 이러한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무슨 제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 감사 시스템, 감사 제도에 따라서 영향을 줬다라는 거. 자, 다음 니은 갑니다. 청하건대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3분의 1로 줄이십시오. 오호. 왜 줄여야 돼?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 그런데 왕은 그렇게 살아. 그러면 뭐를 잃게 돼? 신망을 잃게 돼. 아까 이거 뭐였어? 외민론이야. 자, 이러한 방식으로 헤아려서 모든 팔도의 진상 곡물들도 3분의 1 줄이십시오. 이렇게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치어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인은 백성들의 뭐를 생각했어? 경제적인 안정이 바로 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다음 디귿갑니다. 만일 목화농사가 흉작이 되면 면포의 가격이 뛰어오르는데 수백 리 밖의 고장은 풍년이 들어 면포의 값이 매우 쌀 경우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자, 당시에는요, 지역 특산물로, 곡물로 갖다가 세금을 냈었는데, 이거, 지역에 따라서, 어떨 땐 흉년이고, 어떨 땐 풍년이고, 이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곡물로 내는 거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돼. 이렇게 힘들면 납부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전 중에 청렴한 자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와. 그렇네. 백성들이 가서 그걸 받고 오면 폐해가 크니까, 그냥 청렴한 자가 가서 그걸 받고 와. 그럼 상공업도 어때? 발전이 될 거야.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쓰는 돈은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부담케 합니다. 균등하게 부담케 하면 백성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문제 틀린 친구들 꽤 많을 텐데, 자,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디귿은 정약용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이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긴 했어요. 왜? 대민은 세금을 납부하고 소민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화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디귿에 나온 내용이 균등하게 부담케 하면이란 말에 밑줄 아까 쳐셨을 겁니다. 자, 균등하게인데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구현하는 방법. 자, 요 두 개가 안 맞은 거예요. 디귿은
야, 3번의 말은 맞지만 이게 디귿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 때문에 틀립니다. 요거에서 여러분들 틀린 학생들 꽤 있을 테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후 활동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으래요. 자, 자료. 자, 조선시대 교육은 신분 질서 유지를 통해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대. 잠깐만. 자, 자료에서는 뭐야? 교육제도가 통치계층의 우위,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그래서 우리 한글 창제 원리 때 배웠잖아요. 양반들이 한글의 보급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왜?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교육 애민 정신은 뭐였어? 백성들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가에 들어가려면 자료와 A는 조선시대에 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어? 교육이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통치체계의 우위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예, 2번.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들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문맥상 따라가는 문제. 얘는 순조롭게란 뜻은요. 순조롭게는 아무 어려움 없이란 뜻이지 끊임없이란 뜻은 아니죠. 예, 답은 3번 됩니다. 자, 지금 시간,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분 정도 지금 제가 찍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돼.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참, 어려워서 얘를 수업 시간에 좀 같이 해보도록 하죠. 얘만 좀 수업 시간에. 왜냐면, 의외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는, 명제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명제. 이 명제 왜 그러냐면 그렇네요. 현송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미래행 교과서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 시험에서 이 명제에 관한 시험 4단원에 있었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했겠지만 비상교과서를 쓰는 학생들이나 혹은 천재도 교과서를 쓰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말시험 범위에서 이 명제에 대한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좀 설명도 하고요.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여기서 화면으로 떠드는 거 들어도 제가 뭔 소리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자, 이번에 그러면 일단 얘는 좀 패스하고 여러분들 답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2에서 1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얘는 5문항을 몇 분 안에 풀래요? 예, 8분 안에 풀라고 합니다. 얘 비교적 쉬운 문제네. 자, 우리가 더군다나 누구를 공부했어? 지난 시간에 이 서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이었어요. 여러분 그 플라톤의 형이 상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 하학이 그려지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서양 철학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나타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예술에서든 아니면 이런 철학에서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가보죠. 자, 서양 철학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돼. 그래, 존재.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어. 자,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해. 그래서 존재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부정해. 자, 그의 존재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성이 있다라는 것. 자, 이거 첫 번째 특성 나옵니다. 자,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 절대적이고 불변성이야. 그래서 있던 게 없거나 없던 게 있어지는 게 아니야. 자,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 자, 이에 반해 헤라이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대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생성과 변화라는 말을 보는 순간 누가 떠올라야 돼? 예, 약간 아리스토텔레스 느낌이 나죠. 자,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대. 변화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그래서 존재에 대한, 자, 하나는 절대적, 영원한 거라는 게 있는 거. 그리고 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니까 영원한 거는 본질적이라는 건 없다라고 보는 이 관점. 자, 이 두 철학자의 견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허리가 왜 이렇게 돌아가죠? 자, 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이미 이제 여러분 보는 순간 우리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 경험하는 현차,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는 우리가 뭐라 불렀던 존재? 미안합니다. 인식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를 우리 지각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요. 현실 세계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자,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이데아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생각해. 그래. 현실 세계는 우리가 지각하는 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 그리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근원을 이데아로 상정하고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 그 자체의 완전한 진리로 이었다는 형이상학이죠. 반면에 현실 세계의 존재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 자, 그리고 그 현실을 모방한 게 뭐였다라고? 예술이었다라고. 그래서 쓰레기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직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성 중심의 사유를 전개했고,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견해는 이후 서양 철학의 근본, 즉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돼. 뭔가 아름다운 거라는 건 있고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절대적인 착함, 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형이상학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죠.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해하는 거에.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플라톤의 견해에 반대되겠죠.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에서는 근대에 이르러 니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체. 자,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면 안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뭐 알아서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공부 잘하는 예서가 잘난 척하러 갔던 그 독서 모임에 가가지고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책, 니체의 짜라스트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 나오는 그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부분에 나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였다라는 건 세상은 뭐하다라는 거야? 절대적인 거야? 아니면 생성과 변화를 한다는 거야? 생성과 변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니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주장했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면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 자, 그래. 이 니체가 얘기했던 신은 죽었답니다. 이 개념을 잘 오해하지 말기 바래요, 여러분. 신을 거부한 게 아니라 선언하면서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즉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미천한 것으로 보고 우리는 신중심의 초월적인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성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신적인 체계라든지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거부한 거예요. 그렇다고 신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간 건 아니에요. 자, 니체는 형이상학적인 이원론이 진리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고정해.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으로 고정하고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와 초월적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해. 즉 이데아 같은 세계를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해되죠. 자, 우리는 항상 이데아적인 정신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라면 지금 이 세계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추석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가르쳐 주겠다라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그거만이 진실이면 내가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힘들게 지금 허리가 지금 끊어져 가는 과정에서 자꾸 미안한 대로 허리가 진짜로 이렇게 휘어들어가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해. 왜? 이데아에만 그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인간은 뭐에 직면하게 돼? facing the 허무. 허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중요한 건 그 허무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니체는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그럼 그 생명의 본질이 이데아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보면 돼? 얘 현실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힘의 의지. 힘의 의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러분 스카이캐슬 본 친구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예서라는 아이가 저는 이번 NC가 너무 어쩌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재수없게 얘기하던 그 장면입니다. 힘의 의지야. 자,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주변이나 사물을 자기 맘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근데 그 예서라는 학생이 이렇게 해석을 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러한 뭐 쓸데없는 노력 같은 거에 괜히 기울이지 말고 나를 위한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의지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끌어내고 자 뭐의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생명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죠. 네. 자,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가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중에서 자, 창조적 생성작용에다 별표 치시고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간, 자, 없는 걸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력을 힘의 의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위버맨시의 뜻이 될 거고요. 자, 그 외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그 창조적 생성작용 힘을 뭐라고 불렀대? 예술이라고 했답니다. 이거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게 되면. 자,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을 중시했고, 자, 예술적 충동에다가 밑줄 그으시고요. 당연히 그 에너지는 논리적 이성처럼 이유가 있어야지 생기는 건 아니야.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면서 충동적으로도 느껴지는, 감성적으로, 충동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의 상승을 도와주는 힘의 의지로 보았어. 위버맨시로 본 거야. 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야. 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공부하다 지쳐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혹은 뭐 누군가를 욕할 수도 있겠지. 왜?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창조적인 생성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야? 힘의 의지. 남을 누르려는 힘의 의지가 아니라 창조하고 그것의 변화를 유도하는 진정한 위버맨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겠어? 그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창조적 에너지가 뭔지를 표현하는 거에 중요했겠죠.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어요.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미학, 즉 전통적인 그림, 아름다운 걸 그리는 미학을 따르지 않고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혼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즉 플라톤식의 재현의 미학이 아니라 니체의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위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을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그림이 매우 어떻게 했어 그러면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공격적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고, 자, 인간의 감정은 실시각적 변화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는 동안에도 매 순간의 감정을 중요시했어. 뭐 밑에 거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주의 화가들은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던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반발해서 예술가로서의 감성과 주관적인 표현을 예술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로 보았고, 그들은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불안, 공포, 고뇌 등을 예술로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강한 뭐를 보여줬다? 생명력, 위버맨시를 보여줬다. 결국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표현주의는 니체의 철학을 근거로 새로운 예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그런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러한 흐름이 예술을 우리 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런 비판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느껴보시면 되죠. 앞으로 여러분 저 그림이 뭘 표현하려고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그림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 어떤 파워를 느낀다. 저 작가는 이럴 때 이러한 의도의 어떤 느낌이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표현주의, 추상주의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즉, 그림을 보면서 답을 찾지 말아요. 이 니체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위버맨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죠. 112.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같이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답은 5번. 자, 여러분 만약에 안 풀었다라면 좀 멈추고 보세요. 있는 거.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설마 이거 내가 하는 그대로 올 거야.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 자, 원래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은 아까 누구 했던 플라톤식의 형이상학이었다. 플라톤? 형이 안 지워. 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이 표현주의 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기억. 존재.
존재. 자, 누구와 누구의 관점이 같아? 플라톤과 예, 헤라클레이토스가 동일하죠.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반면에 니체는요. 아까 얘기했던 파르 맞나? 아니군요. 내가 이거 잘못 적었구나. 이 이름들이 비슷하니까. 헤라클레토스 뒤 두 번째 나왔던 헤라클레이토스와 니체는 어떤 걸 추구했어? 거기에 변화하는 것과 생성되는 그 에너지를 중요히 생각한 거고, 처음에 나왔던 파르메니데스와 누구? 플라톤은 예,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관점 있죠. 그렇게 쳐서 답은 1번 쉽게 풀리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표현주의 화가 이거는 여러분 사실 저같이 이제 여러분들도 저하고 계속 공부해왔으면 아마 이건 보기만 보고도 풀 수 있었을걸요? 표현주의 화가는 기본적으로 뭐야? 자신의 내면을 중요히 생각하고 감성을 중시 생각해. 자기의 드러내는 표현 방식으로서 중요해. 그러므로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쉬운데? 모방하는 건 뭐야? 절대적으로 뭔가 아름다운 게 있을 때나 모방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표현주의 화가들은 맞지 않죠. 그 다음 115번. 실제로 그림이네요. 자, 이게 해바라기 그림인데 우리가 얘를 진짜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어때? 막 그림에 보면 색깔도 시뻘겋고요. 막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막 붓터치가 되게 거칠어요. 이거 보는 사람의 마음, 감정 같은 것들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예. 했을 때 니체의 사상으로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어떻게 볼 수 있어? 이것도 그냥 안 보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뭐가 중요한 거야? 이 그림을 그릴 때 느껴졌던 감정과 충동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답은 몇 번? 예, 4번이죠. 원색으로 그려서 어떤 표현주의 그림들은 기본적으로 공격점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로 봅니다. 아하. 자, 그 다음에, 예, 뭐 뒤에 거는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뭐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 그 밖에 인문학적 이야기들은 요렇게 3개의 지문 보는 거, 나머지 하나 명제에 관한 것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다 같이 있는 수업 시간에 좀 하는 걸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이어서 강의할 건 경제인데요. 사실은 그냥 쭉 가려고 했는데 지금 진짜로 허리가 이상하게 제가 지금 서 있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제가 일단은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